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꽤 많이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도 초청을 받아서 늘 이제 메인 특강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조금 더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01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년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는 같이 공공기관 채용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스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기업 쪽 취업을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업 스펙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경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취업 준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동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밤새서 자소서 쓰고 면접 가고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좌충우돌하면서 내가 취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NCS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공공기관 스펙 같은 경우에서는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공기관 취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학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 뒤에 NCS 필기라든지, 그러니까 1차 서류 전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NC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상, 경력 및 경험상,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1차에서 쓰고 그리고 2차 필기 전형으로 가게 되면은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10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가지 영역 중에서 5개를 시험을 치거나 3개를 시험을 치거나 또는 10과목을 다 시험을 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공 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공부, 그리고 2차 필기로 갔을 때도 공부예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정적인 취업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취업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즉 사기업 취업을 했을 때는 내가 좀 동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공공기관은 처음부터 정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펙들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거죠. 내 친구 보니까 밤새서 자소서 쓰고 뭐하고 인턴도 갔다 오고 뭐도 갔다 오고 하면서 막 좌충우돌하고 막 떨어지고 그렇게 하던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공부하고 있다가 내가 막 몸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들썩들썩거리면서 나도 인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런데 또 사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 옆에 친구가 커말 준비하고 있고 한국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사기업이 필요 없는 커말과 한국사를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는 공공기관에 좀 더 맞는 스펙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면서 공공기관을 준비해 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미지를 좀 바꿔라. 그러니까 NCS 직업기초 능력이라든지 NCS 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부에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고 가장 동적인 부분은 면접 준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025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죠. 2024년도의 트렌드는 어땠을까? 그리고 2024년도에 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1차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흘러왔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카톡이 옵니다. 왜 오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1차 서류 전형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가 정량평가 중심으로 좀 갔거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아예 돌아서거나 혹은 적부가 많아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 작년에 2024년도에 코레일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코레일이 원래 적부였어요. 그러다가 78점 정도가 자기소개서 그리고 10점이 어학 그러니까 어학 점수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12점 정도가 자격증으로 변했습니다. 그 외에도 LH공사가 변했고요. LH공사 같은 경우가 토익 점수를 좀 많이 높이 보는 그런 형태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수정공사는 재작년 정도의 어학 80 사무직글 기준으로 해서 어학 80 그 다음에 자격증 20 이런 식으로 이제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에너지 발전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SOC 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도로공사라든지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항공 이런 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곳들 SOC 공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굉장히 정량평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 이제 사회복지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고요. 그 외에 고졸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면은 학교장 채용 전형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요것들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SOC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정량 평가가 많아졌고요. 금융권 자체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을 때 금융권 자체가 스펙, 어학이라든지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고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 약식 논술이라고 해서 아예 자기소개서를 쓸 때 약식 논술을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진흥공사라든지 SH공사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죠.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자격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자격증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적부가 많이 없어지고 1차 서류 전형에 배수가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배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1차 서류 전형이 좀 빡세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1차 서류 전형 같은 경우가 7배수 정도를 뽑고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20배수, 많게는 50배수까지 지금 현재는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이번에 2025년도 수자원공사 공채는 이미 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하고 살펴보면은 2024년도에는 30배수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0배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 전형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무조건 토익 850 아니면 970, 980 어학 성적은 그렇게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5개, 6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배수가 줄어들면은 좀 서류 전형이 좀 빡센 거고, 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류 전형은 조금 완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형태예요. 2022년도까지는 피센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센 유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4년도 자체 한 1년 반 정도의 추세를 보다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그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거의 피센 유형으로 나오는 공기업들은 많이들 없어졌고요. 대부분 피듈 유형이다라고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피센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독해라든지 또는 상황 판단이라든지 자료 해석이라든지 내가 독해 위주로 되어 있는 7급 공무원이라든지 5급 입법고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험 치는 그런 유형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 유형들이 2022년도까지 많이 나오다가 4년도 정도쯤에는 아예 좀 바뀌어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술이라든지 그 의사소통에서는 어휘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라는 건 2025년에도 문제 유형들은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2024년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다 100%가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회사와 관련된 지문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해는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 자체는 공공재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잘하면 그냥 욕은 안 먹는다예요. 못하면 욕을 먹는다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한국전력 유명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유명한 공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저기가 뭐 하는 데지? 여기가 뭐 하는 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름만 보고도 인기가 있는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확하게 뭘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바라기도 할 겁니다. 우리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알고 들어오지 않을래? 우리 회사가 뭘 하는지에 대한 사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지만 갖지 말고 제발 우리 공공기관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역할 그리고 산업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NCS 직업기초 능력 문제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를 비추는 거는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면접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의 면접의 트렌드 또한 바뀌었습니다. 어떠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직무 역량 면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또는 인성 면접이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가 PT 면접을 도입한다라거나 또는 PT 면접에서 토론 면접으로 바꾼다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바로 관광공사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학 부분입니다. 토익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금융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750에서 800 정도, 그리고 토익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복지문화관광, 건보라든지 국가유산진흥원이라든지 또는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는 관광공사는 역시 아직까지 작년에도 똑같았지만은 토익 800 이상이면은 모두 다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800 이상 적부입니다. 그 다음에 건보 같은 경우에서도 우대사항으로 토익 800 또는 오픽 IM3 이상을 우대사항으로 줬죠. 그래서 우대사항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익 850 이상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라든지 SOC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토익 기준으로 그냥 우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또는 장애인고용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토익 점수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토익이 자신이 없어요. 토익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또는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서도 토익이 있으면 좋은데 토익이 없어도 됩니다. 또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진짜 토익은 850, 약간 커뮤니티를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토익 850에 커만토, 그러니까 커만토라고 해서 커말 1급에 한국사 1급, 그 다음에 토익 850은 그냥 기본으로 맞아야 돼 라고 하는 약간의 디폴트 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상 그렇진 않은 게 대부분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진짜 토익이 자신이 없어요. 영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공기업 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이 없어도 되는 곳들도 있고요. 또는 토익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펙에 따라서도 공기업은 선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이런 데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공기업 선정의 하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공기업은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갈 수 있는 공기업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부분 커말과 한국사 그래 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커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려워요? 어렵잖아. 아니에요? 커말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이 어떠냐면 커말 같은 경우에서도 한 3개월이라든지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스펙 준비하다가 지쳐버리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스펙 준비하다가 나 NCS 직업기초 능력은 언제 공부하지? 나 일단 공부해 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NCS 직업기초 능력을 준비를 해야지. 즉 NCS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시중에 가보면은 통합기본서라고 이따만큼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거를 내가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지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앉아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여기에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취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느냐 하면은 내가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 NC에서 직업기초 능력 하다가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인턴도 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순서를 정하지 않고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냥 여러분들은 나 인턴 해야 될 것 같아. 나 직업기초 능력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커말도 해야 되는데 나 토익은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러면 직업기초 능력은 언제 들어가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발 순서를 정하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내가 커말이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다른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자격증이 있다면은 다른 자격증으로 커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반드시 이게 100%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인국공을 가야 되겠어.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 나는 인국공을 가지 않으면 한이 될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학 준비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는 나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건보를 가야 되겠어. 건보 안 가면 나는 정말 한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격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어디든 좋으니, 여기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 중에서 어디든 좋으니 한 군데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또 역으로 여러분들의 스펙에 맞춰서 기업을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술직은 좀 달라요. 기술직은 왜 다르냐면, 기술직은 대부분 전기, 기계, 토목, 건축, 환경, 통신, 전산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어떠냐면은 대부분 가는 공공기관들이 특히 전기, 기계 쪽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아니면 SOC 공기업인 거죠.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SOC 공기업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기사 자격증입니다. 요즘에 전기 쪽 같은 경우에서나 기계 쪽 같은 경우에서도 요즘에는 쌍기사를 원하기도 하고요. 환경 쪽 같은 경우에서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3기사, 그러니까 대기 환경기사, 수질 환경기사, 폐기물 환경기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조금 스펙이 과열되다시피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가장 오래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0년 동안 했으니까 오래 했죠. 올해가 20년째입니다. 올해가 20년째니까 많이 해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 해온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정말 많은 시험 제도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시험 제도가 바뀌는 걸 봐서 스펙이 정말 높을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스펙이 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될 거는 예상을 약간은 합니다만은 100% 제가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필기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필기 부분을 조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10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보이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듈형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직이해, 직업윤리, 대인관계, 그 다음에 정보능력, 기술능력, 자기개발능력, 이 6개 과목을 대부분 모듈형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듈형 과목이 왜 모듈형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들 모듈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암기 과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교수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어휘 어법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휘 어법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보도자료 안내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문학 지문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비문학 지문과 관련된 다양한 지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여기에서도 제가 적어 놓았지만은 마지막에 발전해야 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NCS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도 아마도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시지만은 NCS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NCS는 재능인 것 같아요라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서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학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르는 걸 아는 학습, 아카데믹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NCS 직업 기초 능력이에요. 말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인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직업을 가지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직업을 몇 살 때부터 가질 수 있죠? 대부분 미성년자만 지나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고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시간 내에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내가 맞추느냐,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는 과목이 바로 NCS 직업기초 능력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NCS 직업기초 능력 안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에요. 의사소통을 대부분 물어보면 의사소통 공부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한글이라서 읽을 줄 알고 내가 해왔던 거고, 그리고 대부분 처음 시험을 치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처음 시험을 치면 그냥 의사소통은 제일 많이 푸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걸 유일하게 풀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의사소통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은 훈련의 영역에 더 가까운 거예요. 훈련을 해서 내가 시간을 다이나믹하게 단축시켜야 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서는 응용 수리가 요즘에 많아졌고요. 그리고 NCS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NCS 직업기초 능력을 공부하면 수리만 하고 있거나 수리만 하지 않고 있거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리를 여러분들이 초반에 시작할 때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S를 시작할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셔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입니다. 요즘에는 모듈형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추리 논리 문제에 대한 학습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상 문제 해결은 의사소통과 수리 능력을 잘하면 문제 해결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인데 끝까지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원관리를 많이 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의사소통에서 시간을 줄여서 자원관리, 다른 사람들이 풀지 않는 거 한 문제를 더 풀어야지 여러분들은 필기에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도 NCS 직업기초 능력만의 특징입니다. 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바로 NCS 직업기초 능력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필기 같은 경우는 NCS 직업기초 능력은 얼마만큼 전략을 잘 짜고 내가 얼마만큼 문제를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NCS 직업기초 능력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공입니다. 전공, 그러니까 고졸 채용을 제외하고는 고졸 채용은 대부분 직업기초 능력만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기초 능력만 시험을 치는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산진흥원이라든지 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사나 영어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런데 전공 시험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라든지 SOC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다 전공 시험을 치게 됩니다. 대부분 어떠냐면은 기술직 전공 같은 경우는 일반 기사, 그러니까 전기 쪽 같은 경우는 전기기사, 기계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기사의 시험 범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계산기를 안 들고 가요. 자, 유일하게 도로공사만 계산기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전공 기술직 전공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 있냐 하면은 도로공사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가장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하죠. 계산 문제 계산기 들고 들어가서 자신만만해서 들고 들어갔더니 문제가 되게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더라라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 곳이 바로 도로공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사 시험 범위인데 요즘에 전공 기술직 쪽에 전공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전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공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단일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상경 법정 통합 전공이 있고 그리고 사통합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단일 전공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중 택일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곳들 같은 경우가 SOC 공기업이 가장 많죠. SOC 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한국공항공사라든지 LH공사, 수자원공사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단일 전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난이도의 차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난이도의 차이도 되지만은 범위의 차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경영 같은 경우는 경영하고 그 다음에 회계, 재무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범위, 즉 회계 원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와 관련된 중급회계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상경통합 같은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경통합 같은 경우는 경영, 경제, 회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경제가 좀 다르죠.
단일 전공에서 경제는 미시, 거시, 국제경제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경제 쪽을 조금 더 경제 직렬을 조금 더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허그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약술형이라든지 논술형과 관련된 전공 문제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권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전공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잘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경통합 같은 경우에서는 경영 일반과 미시, 거시, 회계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에너지 발전 공기업 중에서 발전 자회사들이라든지 발전 자회사 한수원을 제외하고 발전 자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경 통합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통합 전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경영, 경제, 법, 행정이 들어가는데 가끔 가다가 회계학 개론, 회계 원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나오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그리고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사통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스펙에 맞춰서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선정을 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그 기업이 어떤 전공 시험을 보는 건지 그 시험에 맞춰서 내가 다른 공공기관을 넓혀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좀 더 핀포인트로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서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면접 준비는 여러분들이 그냥 필기 합격하면 면접 준비를 하라라고 그랬어요. 면접 준비는. 그런데 요즘에는 PT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BEI 같은 경우에서는 경험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꼬리 질문이 많은 것이 특징인 면접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먼저 도입을 한 면접 방식이에요. 그리고 상황 면접이라든지 직무 역량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특이한 면접들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인바스캔 면접이라고 해서 그런 인바스캔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영어 면접이라든지 인국공 같은 경우에서는 롤플레잉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유형이 되게 다양화됐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예전에는 1.2배수에서 2배수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작게는 2배수, 그 다음에 많게는 7배수까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대1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면접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곳이 IBK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상 면접이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내가 필기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해요. 면접 준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면접 준비에서 첫 번째는 뭐냐? PT 면접과 토론 면접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 분석은 필수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들 1지망, 2지망 몇 군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기업 분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말하기 연습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공부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말 한마디 두 마디를 잘 안 해요. 그냥 공부를 하다가 스카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그냥 혼자 쉴 때도 유튜브 보거나 뭐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없는 것도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가 코로나 세대이기도 합니다. 대학교를 코로나 때 다녔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협업을 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이 다른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줄어들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면접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멘트를 작성하고 말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말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녹화해보고 내가 또 들어도 보고 스스로 셀프 체크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계획이 들어가죠. 즉,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펙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여기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자소서의 문제입니까, 스펙의 문제입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량평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자소서 평가가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펙도 확인해보고 자소서도 확인해보고 내가 어떤 공공기관을 갈지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시쳇말로, 예전에는 공공기관 준비를 할 때 시쳇말로 난사를 했습니다. 일단 다 지원해보고 일단 붙으면 된다라는 주의였다면, 지금은 공공기관마다 지원 전형이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시험 보는 것들도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왔으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레일 같은 경우는 2차 필기에서 그냥 전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법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철도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10문제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도 나옵니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건보법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회사의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서는 세법을 다시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예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사통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단일 전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영, 회계, 재무 이렇게 봤다가 우리는 우리 세법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지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전공하고 NCS만 보는 곳들 몇 군데를 더 넣어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몇 군데 정도 지원하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원은 많이 해도 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뭐? 합격이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두세 군데를 붙어서 두세 군데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공공기관 한 곳을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얘기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조금 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대부분 직장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잡는다. 그런데 공공기관을 가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직업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겠지만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업무를 하고 있는 장소를 직장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장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일을 하는 업의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공공기관 들어가셔서
나 이직할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직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제가 10년 차 때는 못 느꼈습니다. 강사 생활 10년 차 때 공공기관, 그래도 나 10년 차 공공기관 취업 강의를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좀 많이 알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도 되게 있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야, 닥치고 취업하자 였습니다. 야, 빨리 들어가는 게 맞아. 그냥 닥치고 취업해. 일단 다 넣어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되고 나서 저도 이제 50이거든요. 이제 50이 되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가 된 거죠. 꼰대가 된 거고 저도 꼰대인 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히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관을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쳇말로 난사하지 마세요. 1지망, 2지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 5군데, 6군데는 좀 비슷하게 내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곳들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기업을 선정하면은 내가 시험 범위가 나와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NCS 직업기초 능력의 학습 계획과 그리고 전공 학습 계획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단계를 보시면 두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단위로 학습해라. 저희들이 우리 학생분들한테 저희들이 시간표를 짜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표대로 해라 라고 시간표를 짜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이때 제가 왜 시간표를 짜드리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에 특화가 돼 있느냐면 벼락치기에 특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여기 대학교 졸업한 분들도 계시고 대학교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학교 다닐 때 평상시에 공부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오늘 교수님 수업 들었으니까 이거 복습해야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 어떠냐면 시험 기간 때 벼락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한국사 한 달 만에 빡 끝내자, 한국어 한 달 만에 빡 끝내자, 토익 2달 만에 빡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교육 강사지만은 학원들도 문제는 있습니다. 너희들 2달 만에 단기 완성시켜줄게, 한 달 만에 단기 완성시켜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달 만에 단기 완성은 안 돼요.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한테 2달 만에 단기 완성이 될 리가 있습니까?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 원래 좀 잘했던 사람들한테는 2달 만에 단기 완성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학원을 안 다녀도 합격합니다. 우리 원장님 안 계시지? 자,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벼락치기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 분량으로 공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오늘은 4강은 들어야지, 오늘은 5강은 들어야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밀려요. 진도가 밀립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나가요. 절대로. 여기 고등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등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비문학 지문이 매산비입니다. 하루에 3지문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에 3지문 잘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희한하게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는 하면 되는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능력치는 다 달라요. 학습 속도가 빠른 사람들도 있고요, 학습 속도가 느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 친구는 전부 다 이런 얘기합니다. 상담 와서 저한테 제 친구는 한 달 만에 한국사 따던데요, 보름만 하니까 한국사 따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2주만 하니까 한국사 따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니는?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얕잡아 봅니다. 같이 노니까, 같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얕잡아 봅니다. 나는 사극을 싫어해. 나는 뭐가 뭔지 잘 몰라. 얘가 조선시대 왕인지 고려시대 왕인지도 구분 못해. 근데 내 친구는 유적지 가면 막 계속해서 멍하니 보고 있고 막 그런 애야. 난 쟤를 이해를 못했어. 그런 친구들은 2주만 해도 땁니다. 왜? 평상시에 한국사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니까. 근데 난 몰라.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시간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치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쟤는 저만큼 나갔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나가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학습을 하라는 겁니다. 1시간 동안 10페이지를 나가도 돼요. 그러면 딱 닫고 다른 걸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몰아치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몰아치기 공부를 하니까 종합적으로 공부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영하고 회계하면 경영학 까먹고, 회계하고 재무하면 회계 까먹고, 그러다가 경영학 까먹었네? 경영학 하면 재무 까먹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의사소통 다 끝내고 나면 수리 빡 끝내고, 수리 끝내고 나면 문제 해결 끝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할 때 수리 까먹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같이 해야 되죠. 나눠서 월요일에는 의사소통, 화요일에는 수리 능력, 목요일에는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학습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세요. 능력치는 다 다르다. 그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시간 단위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느낌대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시작했다면 인턴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건보를 가야겠다, 아니면 수자원공사를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인턴 하셔도 돼요. 인턴에 대해서는 인턴하면서 공부해야지 안 됩니다. 제발 자꾸 능력치가 안 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데 들어가서 공공기관 가면 6시에 퇴근하니까 난 그 뒤에 공부를 해야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만약에 공부를 해서 이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는 상종하지 마세요. 되게 독한 사람입니다. 담배 끊는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곳을 처음부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낌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스펙 준비하시고 스펙이 되면, 근데 여기서 한계는 느끼셔야죠.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준비를 해야지. 난 어떤 기업을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원을 할 때 절대 밤을 새서 자소서 쓰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밤을 새서 자소서를 써봐야 됩니다, 자소서는 100개, 200개를 써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대부분 어떠냐면 공공기관인 자소서를 쓰는 주간에
내가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1월 16일까지입니다. 1월 18일 날 중부발전하고 수자원공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월 16일 날 마감인 서울교통공사도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서류 합격했으면 수자원공사도 써야 되는 거, 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16일까지인 걸 이틀 정도 밤새서 내가 썼다라고 칩시다. 멀쩡한 정신으로 18일 날 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컨디션 좋은 컨디션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시간 관리다. 그 시간 관리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스에 가서 뭘 물어볼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용보건복지라든지 문화체육예술이라든지 연구교육이라든지 저 끝으로 가면 이제 금융이 있는 건데, 대부분 금융권에서는 전공 공부 방법이라든지 전공의 난이도를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나 여기 대기 관계자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고용보건복지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가서는 1차 서류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자격증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부자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교육사항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사항을 어떤 식으로 채우느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부스를 가서 내가 관심 있는 부스를 가서 희한하게 안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안 물어보는 경우 그 질문이 있는데, 하는 업무요. 제발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고 있지 말고, 여기서 하는 업무가 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잖아요. 채용 정보 박람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뭔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업무에서 내가 얻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 그리고 인턴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은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농림수산환경이라든지 SOC가 있는데, 대부분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면접이 좀 빡세졌어요. 그래서 면접 질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스펙을 뭘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채용 설명에 그 세계로관 같은 경우에 여기 메인 무대에서는 한국전력이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채용 설명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메인 무대도 많이 즐기시고, 각 부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 어떤 이미지를 이 기업은 갖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묻지 말고, 조금 더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위에 NCS 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내가 NCS가 어떤 건지도 좀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관들도 생겼더라고요. 마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면접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1시간 정도 동안 채용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끝 마무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할 텐데요. 대부분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자어를 좋아합니다. 도행지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행지이성, 장자의 말인데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